오늘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자는 남의 나라 산업혁명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은 비단 영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 산업혁명의 결과지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발전상을 보여줬던 제1회 엑스포 장에서 있었던 런던 영국관 크리스탈 전시장입니다. 유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유리로 된 건물을 많이 보죠. 요새는 유리가 많이 발전해서 강해지고 웬만한 시멘트 못지않게 철강 못지않게 유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도 많이 낮아져서 유리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이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물론 아파트들 이렇게 유리로 지어서 요새 어떤 고급 아파트들은 오히려 찜통이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죠. 아무튼 이 유리로 건축을 하는 게 요즘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유리는 굉장히 사치품이었습니다. 보석만큼 비싸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보석처럼 이렇게 장신구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세계에 만방에 자랑하는 그런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이렇게 수정궁이라고 불렸어요. 한국으로 번역하면 이제 수정궁이죠. 크리스탈 팰러스인데. 그래서 이게 영국 산업혁명의 영향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양적인 변화, 두 번째는 질적인 변화, 세 번째는 세계에 미친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적인 변화는 공업화가 급진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생산력이 급속히 상승했다. 그래서 1750년, 1760, 70년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작기라 그랬죠. 그래서 1750년부터 1850년까지 한 100년간 영국의 산업혁명은 한 70년간 지속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100년간 보면 1인당 GMP가 그때는 GMP를 쓴다 그랬죠. GDP가 아니라 옛날에는 GMP를 썼어요. GMP가 2.5배 250% 상승했어요. 산술 평균적으로 하면 1년에 2.5% 평균적으로 성장한 거죠. 누진적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100년의 동안 계속적으로 2.5% 성장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산업 구조 면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산업을 구분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이거 많이 안 썼었는데 콜린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는데 흔히 우리가 1차 산업이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런 걸 우리가 1차 산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2차 산업이라 그러면 광업, 공업, 광공업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2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 우리가 흔히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소비재 생산 부문과 생산재 생산 부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있었던 소비재 산업 부문은 면방지 공업이 소비재 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방직업 이런 게 소비재예요. 우리가 주로 입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재라 그러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그러니까 철공업이라든지 증기기관 이런 거는 생산재 산업 부문이야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그 이전은 주로 생산재 산업 분야가 없었어요. 주로 소비재 산업 분야가 많았었는데 소비재 산업 분야 중심에서 이제 생산재 산업 분야 중심으로 갔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이런 거 다 생산재 산업이겠죠. 그래서 1인당 GDP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렇게 현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요것보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은
좀 더 이 좁게 약 400년, AD 444년 이후 거를 표현했고 인플레이션 조정치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수직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지죠. 요거는 조금 더 기간이 짧고 인플레이션 조정치에서 조금 덜 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인류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매우 비약적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아까 그건 다 양적으로 공업화가 많이 발전했다,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런 거고, 질적인 변화는 마르크스가 자주 얘기했던 자본과 임노동이 형성됐다. 유물론자들은 자본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물질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자본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급을 중시 여기고 이 유물론자, 물질을 중시 여기는 유물론자들은 자본, 그러면 자본과 계급을 총칭한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본과 노동. 그럼 이건 돈과 노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집단과 노동자 집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본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본주의가 이때 시작됐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예요. 마치 자본주의 그러면 캐피탈리즘, 이즘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건 뭐 그때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주로 소유권 제도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본을 사유화를 인정해주면 자본주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본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사회주의입니다. 반면에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경제라 그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계획 당국, 정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화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경제, 명령경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잠깐 이 볼륨을 좀 조절을 할까? 너무 소리가 콱콱 울리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질적인 변화는 소위 말하는 계급이 형성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관계로 봤을 때 그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신분적이고 관습적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귀족 신분이 있고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 상놈 신분이 있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계약을 통한 사회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잘 말해준 사람이 알버트 헉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terest and Passion이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지금은 이제 품절이라서 아마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열정과 이해관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Passion and Interest 이게 무슨 소리냐? 신분 사회에서는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패션, 이 열정이라고 번역했는데 패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건 귀족이 왕을 배반한다. 만약에 어떤 다른 이웃나라 왕이 야, 당신한테 내가 좀 더 대우를 해줄 테니까 네 주군을 바꿔라, 나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배반이에요. 그건 천하의 제일 나쁜 짓이에요. 한번 영주가 주군한테, 왕한테 충성을 서약했으면 그걸 바꾸지 않아야 돼요. 요즘 왕자의 게임 보니까 막 밥 먹듯이 주군을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는 천하의 몹쓸 짓입니다. 그건 젠틀맨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가? 오늘날 자본주의 계약사회에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을 1년에 1억 받고 있었는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야, 2억 줄게, 당신 우리 회사로 옮겨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간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퇴이 갑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아예 회사에 자기 차장한테 가서 저쪽 회사에서 나를 월급 더블 주겠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당신 내 월급을 더블 올려줄 마음이 있냐? 안 그러면 나 저쪽 회사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사 사장은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래 우리도 그만큼 줄게 가지 마라 잡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안하다 나 월급 못 올려주고 나는 그렇게 못 주겠다. 그쪽에서 일사를 악수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직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그만두고 가는데 이게 오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트러스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거죠. 그걸 갖다 비난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사회는 이렇게 신분이나 사람과의 관계 또는 종교적 열정, 신념 이게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전쟁 같은 거 할 때 목숨을 걸어요. 왜? 종교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고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에요. 이게 지배하는 사회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기 죽으면 제일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딱 따져봐서 결정하는 사회에서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션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덜 극단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이 사람은 자본주의 도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맨하탄, 뉴욕에 이런 데 가서 유태인들이 하던 가게를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인수했다 그래요. 그 유태인들이 세계 어딜 가나 가장 그 상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인수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경쟁을 해도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은 안 해요. 하다가 손해 날 것 싶다 싶으면 서로 타협을 하든지 자기가 사업을 접든지 그리고 딱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데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상권을 한국이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내가 사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미국의 유학 시절에 3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 한국 음식점들, 뭐 한국 식당은 별로 없었어요. 또 그리고 한국 물건들을 파는 오리엔탈 마켓이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리엔탈 마켓을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오리엔탈 마켓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베트남 사람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오리엔탈 마켓에 가야 뭐 쌀 같은 거, 한국 사람이 먹는 쌀, 그다음에 김치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요. 그래서 일반 서양 그로서리에 가면 그런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요. 서양 그로서리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들,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다, 고기나 이런 거 거기서 사고, 한국 마켓에 가서 이제 코리안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리엔탈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을 사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독점이에요. 왜? 한국 사람 많지 않으니까. 웬만한 도시들은 독점인데 좀 큰 도시에 가면 이제 경쟁이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몰려 살고 다 한국 가게들은 몰려 있어요. 코리아타운 같은 데 몰려 있는데 거기 가면 다른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가게를 열어요. 그 옆에다가. 그런 두 가게가 이제 경쟁이 벌어지죠. 내가 이제 한번 갔더니 어떻게 뭐라고 써 있냐면 20불 에치 사면 20불짜리 쌀 한 포대 공짜로 줘요. 그럼 남는 거 없잖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신났지. 가뜩이나 가난한 유학생들이 신났지. 거기 가가지고 막 한 25불 에치 사고, 미안하니까 5불 에치 더 사고, 그 쌀 한 포가 하다가 50불 에치 살 일이 있어도 두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고 또 다시 한 번 가서 사고, 그럼 쌀 2포 생기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게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경쟁을 따라 할 수 있는 자본가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진짜 지독하다. 한국 사람들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어부지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패션이 지배하는 시대는요, 굉장히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죽어도 양보 못하는 이념, 신념 이거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가 나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가 지배하는 사회가 좀 드라이하고 이제 자기 이속만 채리고 좀 나빠 보이는데 오히려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난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제활동의 목적이 그 전까지는 자급자족이었어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생산한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경제생활의 목적이 자급자족이 아니라 남한테 팔기 위해서, 이걸 상품 경제라 그러죠. 남한테 팔 목적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계속 울려서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겠는데, 지금은 좀 나가 마찬가지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자, 좀 더 낮춰보자. 지금 소리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막스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큰 병폐 중에 하나를 이 마이크를 줄여볼까? 이 마이크는 볼륨을 못 줄이나? 이따가 이거 갖고 온 학생, 요 강의실에 메인 앰프가 굉장히 볼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려가지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얘기 중이고,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를 경기 변동이 생기는 거라 그래요. 그게 마치 자본주의 병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기 변동이 왜 생길까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긴다고 막스주의자들은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기 변동은 공산주의에도 생겨요. 공산주의에는 경기 변동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본주의 경기 변동은 불황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그죠? 이게 경기 변동의 특징이죠. 공산주의에는 경기 변동이 없을까? 거기도 있어요. 물자가 모자라면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직장이 날아가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니까 나라에서 물자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격 떨어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산주의에서는 줄이 길어져. 물건이 부족해져서 줄이 길어져요. 돈은 배급받으니까 다 있는데 사겠다고 해도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배급 줄이 길어져. 소련에서 말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생기는가? 참 그 불황이라는 건 희한한 거예요. 공장 시설도 있어.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팔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생산을 못해. 그게 희한하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생산이 안 돌아가. 그게 불황이에요. 왜 불황은 오는 것일까? 결론은 뭐냐면, 불황이 오는 이유는 상품 생산을 해서 그래요. 상품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팔 목적으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거예요. 자급자족 경제는 내가 쓸 건 내가 생산하니까 내가 안 쓸 거면 생산 안 하면 돼. 그런데 자본주의 상품 경제라는 것은
상품경제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급자족이 아니니까. 자급자족이 아닌 모든 사회는 남한테 팔 목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체예요. 결정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팔릴 줄 알고 생산을 했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가격을 깎아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팔려. 그러면 재고로 쌓아놓죠. 나중에는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을 줄여야지 방법이 없지. 생산을 줄여가지고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산을 줄이면 사람을 해고해야 되죠. 그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 해고 당한 사람은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더 못 사. 그럼 더 안 팔려.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게 불황이에요. 결국 불황이 생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품 경제를 갔어요? 그럼 경제 전체가 효율적이니까 상품 경제를 갔잖아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인 상품 경제를 선택할 것이냐. 경기 변동은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아예 자급자족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급자족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경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자본주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아까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했고, 이 노동자 계급이 형성돼서 노동자 계급들이 굉장한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막스가 강조했던 건데,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이 영화를 보면 이걸 아주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묘사를 해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한 장면에 세 번째 질적 변화 중에 하나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국은 자유무역이 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이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수출하는 나라나 수입하는 나라가 둘 다 이득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담 스미스의 그런 절대 비교 우위 가설을 받아들여서 리카르도는 상대 비교 우위 가설로 발전을 시켰어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만 있어도 두 나라 간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두 나라가 다 이익이 된다. 이걸 숫자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이론에 의거해서 선진국들 사이에 서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물법을 폐지하고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를 폐지하고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로 자기네 나라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선진국들한테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국과 프랑스 간의 최초의 FTA, 자유무역협정, 이든 협정이 맺어졌다 그랬습니다. 1860년대는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영토 확장의 야심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제국이라고 그래요. 사실 오늘날 미국이 제국주의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친막스주의 학자들은 미국을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은 제국은 아니에요. 왜? 미국이 어느 나라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를 한 적은 없어요. 중국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중국이 가장 오래된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계속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중국은 제국이고 미국은 제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국주의 시대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확대된 자급자족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식민지 간에는 무역을 했지만 식민지가 아닌 나라하고 무역을 안 했는데 이때는 무역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론자조차도 자유무역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든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영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여러 선진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진국들끼리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한동안 자유무역성이 확산되는 듯 해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1873년부터 세계 대불황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자유무역을 하기 싫어해요. 왜? 불황이 왔으니까 먼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호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잠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 자유무역이 확산됐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원료나 식량을 수입하고 수출은 거의 공업 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제품이 30%, 철강 11%, 기계 3%.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소비자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산업혁명의 물적 변화, 질적 변화인데 질적 변화 가운데 노동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특히 막스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우선 노동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왜 증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많아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이거는 뭐 이론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인클루저 운동 때문에 증가했다. 이게 이제 막스가 주장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이 사실이 부정되고 있어요. 왜? 인클루저 운동은 그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많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인클루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도시의 공장으로 들어갔냐? 그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이 아니라 아녀자들이나 애들이에요. 당시에는 공장 노동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성인들은 공장에 잘 안 갔어요.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인들보다는 노동 인건비가 싼 어린아이들이나 여자 노동을 훨씬 선호했어요. 그래서 인클루저 운동 때문에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일랜드 이민. 이건 시기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내가 보충을 좀 했는데 이 아일랜드 이민을 그 전부터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아일랜드 이민을 부추긴 것은 1847년에 있었던 감자 대기근입니다. 1590년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페루를 점령하고 나서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감자라고 하는 식물을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이 감자는 고산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감자로 유명하죠. 이렇게 약간 서늘하고 이런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근데 이게 딱 아일랜드가 그래요. 농사 짓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서 약간 서늘하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감자 심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감자를 심었더니 엄청나게 수확이 많았어요. 1에이커에 한 11톤의 감자가 생산이 됐었다 그래요. 11톤이면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 충분해요. 이 감자는 칼로리도 좋고 골고루 양분이 있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감자를 구황작물이라고 했어요. 감자, 고구마 이런 걸. 그러니까 흉년기에 사람들을 흉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작물. 그래서 강원도 같이 이렇게 쌀 농사 짓기가 어려운 데서는 감자가 거의 주식이었어요. 춘궁기에는. 그래서 이 감자 가지고 거의 밥처럼 이렇게 감자를 먹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감자를 덕분에 이 사람들이 게으른 침대라고 불렀어요. 일을 별로 안 해도 감자는 잘 자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충분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래서 게으른 침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럼퍼라고 불리는 감자 한 종류만 키웠어. 왜냐면 이게 수확이 제일 잘 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유행처럼 이 럼퍼라고 부르는 감자를 심었는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마른 병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전멸을 해버려요. 굉장히 마른 병에 취약한 품종이야. 근데 이게 마른 병이 돌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아일랜드 사람들은 매년 이걸 심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이게 1845년부터 서서히 이런 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46년에는 전국적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속하게 감자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47이라고 부를 정도 1847년이 이 기근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풍자한 아일랜드 기근을 풍자한 이제 그림입니다. 각 가정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감자는 다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루에 차 있는 모습이고 이래서 1845년에 약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6년 후인 1851년에는 550만으로 약 250만이 감소하죠. 그래서 그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100만 명이면 뭐 요즘같이 인구 많을 때도 큰 인구인데 전 인구 국민이 800만일 시절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15%가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도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로도 갔지만 가장 가까운 게 영국이니까 영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들이 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흑사병과 시대와 거의 비슷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소작이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뱃삭까지 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짐짝처럼 배에다 싣고 신대륙으로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먹을 수 없으니까 질병에 잘 걸리죠. 그래가지고 1847년 여름에 14,000명의 아일랜드인들을 싣고 40척의 배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퀘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단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뭐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괴짝에다 넣어서 그냥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다. 그 오늘날은 캐나다, 뭐 다 영국 선진국들이지만 이 시대는 이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역적인 젊은이들이 영국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폭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토지동맹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1921년에 독립을 하고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일랜드 섬에 보면 남쪽에 한 80% 여기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주로 사는 남쪽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됐고 개신교도들이 사는 북쪽은 지금 영국 연방으로 들어가 있죠. 요즘도 아일랜드 독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생긴 게 산업혁명 직후에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일랜드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노동력들이 막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것이 사회에 굉장히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거죠. 뭐 혹자는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북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동서독이 이제 그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내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안가 도시로 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 주민등록까지 일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농민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철저하게 인구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가 극한 혼란으로 이제 빠지게 되니까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몇몇 도시로 다 몰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몇 도시들이 정말 중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도제법이 이제 옛날부터 길드에서 있었잖아요. 이 직인들이 도제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노동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구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각 영국 성공의 교구들로 하여금 이 뜨내기 거럼뱅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시켜요.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면 안 되니까 일을 시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돌이를 좋아해. 왜냐하면 이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수도원의 일과가 고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맨날 노동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다 도망을 가요. 한 번 도망가면 귀를 자르고, 두 번 도망가면 목숨을 죽였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교구에서 이 방랑자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1834년에 구빈법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선별복지를 하는 거예요.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한 또 하나의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성인들은 반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건데 공장에 가면 아무런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 노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자기가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노동자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고용의 형태는 주로 부녀자들과 유아노동이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장이 확대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 같은 데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다가 요새처럼 노동상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 갑자기 생산이 안 되고 공장을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생산을 줄여야 되면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고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기계 때문에 자동화 때문에 우리가 해고당한 거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어요. 그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NED, 네드, first name 네드예요. 네드 러드, 이름이 LUD, 러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해고됐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계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운동을 전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시작되는 양말 공장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반기계화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날 노조들이 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데도 이 기업주들이 자동화 장비를 도입 못하게 해요.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현대자동차들은 거의 자동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동화율이 높은데 우리 울산이나 이런 데 있는 현대자동차는 자동화율이 떨어집니다. 왜?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 자동화가 늘어나면 노동 고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노조들 반발하는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제조업에서 노동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아웃풋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안 늘어나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거의 50% 올랐습니다. 누적적으로 따지면. 유휴수당까지 치면 5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유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10,000원을 넘었었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땡기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제일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분명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사회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줄어들지만 서비스업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요. 그죠? 옛날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거리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총 합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합하면 결국 늘어나거나 유지될 거다.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파괴되는 일자리는 눈에 보여요. 그죠? 파괴되는 일자리는 눈에 보여.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데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기술 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생기는데 새로 생기는 직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반감 현상은 산업혁명 이지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증가, 이걸 가로막는 요인은 뭘까? 창의력? 규제예요, 규제. 규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지티브 레귤레이션,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파지티브 규제가 뭐예요? 네거티브 규제가 뭐예요? 파지티브 규제는 이거 하라는 규제예요. 아니에요. 파지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고 정해진 거 외에는 다 해도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는 가만있어 봐. 거꾸로인가?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해도 되는 거고, 파지티브 규제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파지티브 규제인데 이걸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네거티브 규제로 가면 몰라서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 허용했다가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럼 그때 가서 규제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하에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 방해를 안 해. 그런데 규제를 명문을 해놓고 요런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들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규제가 하나도 없지. 그런 걸 못하는 거야. 새로운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상상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게 하려면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주로 이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 파괴 운동의 원인이 됐던 노동자의 해고 문제는 기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 때 대륙 봉쇄령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811년에 나폴레옹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물품이 유럽 대륙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됩니까? 유럽 대륙을 당시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물자가 유럽 대륙으로 팔려가지 않으니까 제조업, 아까 말했죠 면방직공업 이런 거 한참 수출하던 영국의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동자를 해고한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런 정치적인 걸 잘 모르니까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대륙 봉쇄령이 풀리고 나서 다시 다 고용됐어요. 다시 매출이 늘어나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다시 고용을 늘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원인이 됐던 것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대륙 봉쇄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 문제가 생겨서 이 고용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레닌이 쓴 The Condition of England Labo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가 쓴 자본론에도 보면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이 요새같이 뭐 8시간 노동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때는 밤에 전등이 없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해가 있으면 노동 시간이야. 그래서 새벽부터 황혼까지. 특히 낮 길이가 긴 여름에는 어때요? 해가 밝으면 다 일하는 거야. 1832년에 영국 의회가 한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 실태가 어떠냐.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더라. 19시간. 근데 휴식 시간은 언제냐? 아침 식사 시간이 15분 있고
저녁 식사 시간이 30분이고 술 마시는 시간이 15분 있었대요. 하도 사람들이 힘들어서 술을 안 마시고는 일을 못한대. 왜 우리나라 농민들도 옛날에 술 기운으로 여름에 농번기에 일한다 그러죠. 술 기운으로. 그걸 다 쉬면서 막걸리 먹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성인이 되면 다 알코올릭이래요. 막걸리 안 먹으면 일을 못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요즘 WHO에서 규정한 그 알코올릭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또한 술 안 먹으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면 다 알코올릭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히 알코올릭이 많을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 옛날에 다 알코올릭이야. 그 WHO 기준에 의하면. 근데 한국 사람도 그랬지만 여기 영국 노동자들 많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해. 그래서 술 마시는 시간을 따로 정해놨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에 공장 청소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착취죠, 진짜. 영국에서 공장들이 몰려 있었던 맨체스터, 주로 생산재 공업이 일었던 맨체스터의 평균 수명은 17년이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17살밖에 못 산다는 게 아니죠. 더 사는데 유아 노동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50%에 달했다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40살까지 살았겠지. 그런데 하여간 엄청나게 이 평균 수명이 낮았고요. 1839년에 한 지방 행정관이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한 방에 15명에서 20명의 남녀가 한꺼번에 엉클어 살았다. 그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겠어요? 선풍기가 있겠어요? 더우니까 다 옷 벗고 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남녀가 섞여 사니까 성적 문란한 건 말도 못하고 여성들의 주도 수입원이 매춘이었다. 아니면 남자들은 주로 도둑질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공업화 처음 일어났을 때 구로동 같은 데 가면 닭장이라 그래서 닭장. 그런 데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닭장같이 조그만 방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사실 나도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 내가 잤던 방도 이렇게 팔을 길게 뻗치면 발끝과 팔끝이 다 이렇게 피면 양쪽이 다 그런 방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사실 그 시대는 뭐 그게 그렇게 그래도 나 독방이니까 나는 그게 좀 나은 거지. 뭐 그 시대는 다 한국에 못 살았고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딱 대학교 4학년 때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불안하다, 막 슬프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잠만 가서 잘 몇 시간 자고 오는데 뭐 내 방이 좋을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만할까? 그만하자.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렇게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산업혁명 때문에 더 악화됐다라는 주장들이 대두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활 수준 논쟁에서는 비관론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아니다. 오히려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조차도 생활 수준이 개선됐다라고 보는 게 낙관론이에요. 이 비관론자들의 뿌리는 막스 이전에도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이 농산물 같은 거는 수학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본 비관론의 뿌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멜더스의 인구론. 생산은 산술급소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소적으로 증가하니까 어차피 인간이 많아지면 다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기술 혁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막스하고 앵겔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책들에서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인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역시 굉장히 산업혁명 기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그 이전 시대에 농촌에 있었던 노동자들이나 농업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생활 수준이 더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뭐 로저스, 애슐리, 해먼드 이런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막스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낙관론자들, 비관론자들이 과거에 훨씬 더 클래시컬, 고전적인 견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니다. 이 낙관론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볼리하고 우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에 보면 1800년에서 1850년, 즉 영국의 산업혁명이 끝나가는 무렵이죠. 1830, 40년대에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가서는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생활 수준이 이 50년 동안 상당히 개선됐다. 1800년과 1850년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됐다. 클랩함 같은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1820년하고 21년하고 그 다음에 1810년과 15년 이 두 기간을 비교해 보니까 구매력이 훨씬 개선됐다. 그리고 1785년부터 1850년 사이에 약 100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상승됐다. 그 다음에 애시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공장제도가 노동자를 착취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다. 공장제도 덕분에 고용이 규칙적으로 됐다. 옛날에는 일거리가 많으면 계절적 노동이 많았어요. 일거리가 많으면 일하다가 일거리가 떨어지면 또 굶고 그러다 또 일거리 생기면 또 일하고 이렇게 고용이라는 것이 상시적이 아니었어요. 요새는 정규직이죠. 그런데 공장이 비록 노동 환경은 열악했을지 몰라도 고용을 상당히 정규직화했다. 상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생산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사실 이런 논쟁은 과거 산업혁명 직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세기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홉스바움 같은 사람은 그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통계 자료들이 믿을 수 없다. 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면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자료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홉스바움에 반대한 하트웰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통계 자료를 무시하면 어떡하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1825년에서 50년 사이에는 급속하게 개선됐고 1850년 이후에는 뭐 논쟁할 필요도 없이 개선됐다. 여기에 대해서 하일브루너 견해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논쟁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요. 연구자들의 기간이 다 달라. 비관론자들은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했던 초기 기간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해요. 낙관론자들은 주로 어디 가지고 얘기하면 후기 가지고 연구해.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후기는 확실히 개선됐어. 그래서 이 논문들을 내가 쭉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연구자들의 기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후기로 갈수록 개선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됐습니다. 단지 산업혁명 당시 특히 초기 짧은 스펙트로 시간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 악화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무엇을 샘플로 보느냐, 어느 기간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진 건 누구도 부인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분명히 개선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자, 이것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쟁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면서 영국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산업혁명을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 영국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금융 방식. 이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요즘 공장 짓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은행에서 빌리든지 주식을 팔아가지고
직접 금융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설사 주식회사 제도가 있었지만 회사법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기가 아주 까다로워서 주로 자기 금융 박시, 즉 자기 주머니 돈으로 공장을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가능했어요. 그때는. 왜? 당시 공장이라는 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기계라고 해봐야 나무로 된 허접한 면방직 기계 몇 대. 돈이 많이 안 들지요. 그게 가능했죠. 오늘날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공장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도무지 자기 돈으로 공장을 세운다는 건 오늘날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영국은 이게 특징이고요.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규제하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아무런 간섭을 안 했어요. 왜?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영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영국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했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산업혁명 때 발명됐던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역할을 합니다. 철도 자체가 건설하는데 경기 붐을 일으키죠. 또 철도가 건설되면 도시와 도시가 연결돼서 서로 생산 요소의 상대적 비교 우위가 다른 도시, 해안 도시와 내륙 도시가 철도로 연결되니까 서로 시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또 도시가 확산되니까 소비가 확산되고 이 철도가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미국, 러시아, 또 산악이 많아가지고 교통이 아주 불편했던 나라, 독일. 이런 나라들은 철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영국은 철도가 필요 없었다 그랬어요. 왜? 내지 운하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그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철도 없이도 산업혁명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개항기에 미국, 일본 등이 와가지고 철도를 놔주겠다고 철도 부속권을 많이 얻어왔어요. 이 시대에는 다 어느 나라든 산업혁명 하려면, 공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철도 부설이에요.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다 통치하게 되면서 일본이 다 철도를 부설했지만 아무튼 이 철도라는 산업은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인데 영국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업화를 하느라고 낮은 쌀 가격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사실 일본도 공업화에 하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쌀을 많이 싣고 갔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촌의 희생 위에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계가 있는 생산 자원을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몰아주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추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 부분이 소홀하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영국은 오히려 농업 부분에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제조업을 일으켰으니까 농업 부분의 발전 덕에 제조업 분야의 발전이 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영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업화가 그런데 계속 됐냐? 그렇지 않아요. 후반기로 가면서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됩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완만했고 독일과 미국은 빨랐다. 요거 통계를 보면 187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은 1913년,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2.2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도 역시 2.18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독일, 러시아, 미국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872년이 워낙 낙후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1914년에 많이 발전한 걸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 미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1872년에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1872년이면 사실 독일이나 미국은 이미 산업혁명에 들어갔었던 시기예요. 낙후도가 심할수록 성장률이 빠른 걸로 나타나죠. 같은 연도로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이 주로 그동안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노동 투입량의 증가, 자본 축적, 기술 진보, 앙트로프러너십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 학기에 강조하는 것은 더글라스 노스는 아까 얘기한 이런 거 아니 노동이 투합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자본이 축적이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의 반복이라 그래요. 토톨로지.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한국경제라는 시간에 얘기했구나. 여기서 얘기 안 했구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토톨로지의 대명사예요. 아무튼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장하고 기술이 혁신되니까 성장하고 이거는 동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뭐냐? 성장이 결국 자본 축적이고 성장의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 기술이 혁신되는 것 자체가 성장인데 그걸 성장의 원인이라 그러는 건 동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인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나라에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는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어떤 나라는 자본이 안 축적되고 이걸 연구하는 게 진짜 뿌리지. 이런 건 다 경제 성장과 같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건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원인은 효율적인 제도 창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해서 내가 다음 학기에 경제 제도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효율적인 제도는 뭐냐면 일관성 있는 제도나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제도 이런 게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많다. 그럼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실업자도 없고 노는 땅도 없고 모든 생산 요소가 가장 더 활발하게 생산에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 그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냐? 쉽게 얘기해서 노는 사람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인센티브를 안 주면 어떤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경제제도론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지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번 학기에 이제 경제사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본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중세 베네치아에서 맹아가 싹 텄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걸 발전시켜서 영국에서 마침내 산업혁명 때 꽃을 핀 거예요. 그리고 영국 이후에는 옆에 있던 유럽 국가들이 먼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먼저 배운 거죠.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먼저 배웠고 바다 건너에 있었던 일본 같은 나라는 멀리 있었지만 네덜란드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섬나라라는 또 이점이 있어서 무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본은 가장 먼저 이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일본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 채용했어요. 중국도 이제 시장경제를 채용했죠. 중남미 국가들 전부 다 시장경제 채용했죠.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은 남아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5개 나라도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쿠바도 이제 포기를 했고 5개 정도 나라 됐었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장경제라는 것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류가 서서히 발전시켜왔던 인류 문화 유산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스폰테니어스 오더,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랬던 영국이 19세기 말에 가면 공업화가 둔화돼요. 여기 보시면 1856년에서 73년까지 영국의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2.5% 상승했는데 1873년 이후가 경기가 하락한 시기라 그랬죠. 대불황기예요. 우리가 The Great Depression, 더자를 붙이면 바로 고유명사가 돼요. The Great Depression 얘기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 다 영어를 쓰잖아요.
이 영국 사람들은 The Great Depression, 그러면 이걸 얘기해요. 1873년부터 있었던 장기 불황. 이걸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The Great Depression 그러면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 한국 경제사학자들은 이걸 다행히 분리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미국의 1913년부터 있었던 것은 대공황이라고 번역을 하고 1873년부터 있었던 이거는 대불황이라고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좀 쉬워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1873년부터 대불황이 시작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때 성장률이 떨어지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가지가 다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됐겠죠. 당연히 영국 이후에 독일, 미국, 프랑스들이 막 공업화에 뛰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격화되니까 영국이 혼자 누리던 이점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공업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산업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새로 일어나는 나라들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발전돼서 선진 기술을 공장에 차용을 하니까 더 성장률이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그 의회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그 시카고 갱단 영화에서 나오듯이 앞에 문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한 몇백 년 됐나 봐. 근데 그걸 아직도 써. 엘리베이터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엘리베이터 굉장히 좋죠. 새로 공업화를 하는 나라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철이나 그 석탄이 풍부하다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철공업이나 이런 재련 이런 데서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그 영국은 초기에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도 가족 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많이 해요.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발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 게 앙트로프너십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 다 가설이에요. 근데 이런 가설은 사실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됐는데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사람들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2대 3대로 이제 오너십이 넘어가면서 투자 방향이 건설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투자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낙후됐다. 특히 특허 산업 같은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과 독일에서는 굉장히 이런데 이제 특허를 보호해주고 하는 반면에 특허 제도가 맨 처음에 등장한 건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특허 제도가 별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모두 망라하면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이 증기기관을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고 초기에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 전부 증기기관을 탑재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내연기관, 외연기관 여러분 차이를 알죠. 증기기관은 칙칙폭폭하면서 이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외연기관이라고 그래요. 폭발이 엔진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내연기관은 폭발이 엔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다시 크랭크를 뒤로 밀어내고 계속 피스톤 운동이 엔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율이 굉장히 좋아요. 증기기관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죠. 이 내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자동차가 이제 소형화되고 엔진이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렇게 자동차를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이 훨씬 발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유럽의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는 다 독일 회사들이야. 그죠? 스웨덴도 좀 있긴 하지만 볼보. 영국도 옛날에 클라이슬러 있긴 있었어요. 영국이 뭐죠? 하여간 영국도 있었지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무튼 미국과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적기조례, Red Flag Act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에서 처음에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가 등장해가지고 이 버스가 역마차 시대였는데 모든 운송수단은 마차였어요. 부자들은 혼자 마차 타고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역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가 등장하니까 당장 역마차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마차 조합에서는 의회에다 압력을 넣어서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인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레드 플래그 액트를 제정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 핑계는 뭐냐? 영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증기기관이 시끄럽기 때문에 때로는 역마차와 버스가 같이 다닐 때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버스에 어린아이가 치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 다 어느 사회나 일어날 수 있죠. 교통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단순 교통사고를 사회 문제화해가지고 저 흉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 버스, 증기기관을 탑재한 저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세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깃발이 안 보이니까 등을 들고 이 버스의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저 뒤에 버스 오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걸 해야 돼. 앞에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버스가 최고 속도 6.4km를 낼 수 있었는데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1시간에 보통 군인들이 4km를 갑니다. 사람의 보행 속도가 4km인데 시내에서 3.2km 이상 못 가면 뭐야 이거? 사람 걷는 것보다 느리게 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도로세도 내라. 이러니까 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요? 결국 기술은 앞서갔지만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절대 한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죠.